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내일 오전 엄수되고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박 시장 뜻을 기억하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 빈수에 정세균 총리와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 등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백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자세히 따져봅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 신분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항구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20대 여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집주인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 우회로를 막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빌라 투기와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2배 이상 올리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부작용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린 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번 7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출구까지 틀어막으면서 매도보다 증여로 돌아설 거란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자 정부가 이 우회로도 막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오늘 첫 소식은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3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아예 증여로 우회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증여 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각각 3.5%, 50%로 적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매매 거래에서 내야 할 취득 양도세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49% 늘었고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에 정부는 증여 관련 제도를 보완해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가업 상속, 주식, 현금 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만을 위해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또 7.10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유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1주택자 종부세도 최저 0.6%, 최고 3%로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정부는 이번 7.10 대책과 함께 이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온 주택임대사업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7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데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혜택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투기를 부추길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유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8년 아파트 임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파산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하지만 현재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40만 채, 다세대, 빌라 등 나머지 120만 채는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 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태료 없이 당장 임대 등록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들어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기존 조건도 바뀌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또 집을 구해야 되고 또 다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게 좀 집 구하기는 걱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사흘째인 오늘도 빈소를 찾는 각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이 발인인데 노제는 취소하고 온라인 연결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위기인지 현장을 연결해보죠. 자, 윤재민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아직도 조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나요? 네, 저녁 시간인 지금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 3일차인 오늘 이곳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모두 8,000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특보, 고건 전 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을 함께 만든 소설가 조정래 씨도 다녀갔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는 발인이 시작됩니다. 발인을 마친 뒤 서울시청 강당에서 온라인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박 시장의 장례위원회는 당초 시청 앞 노제를 검토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취소했습니다. 연결식 이후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밟은 뒤 고인의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 묘소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자, 박 시장 아들도 어제 영국에서 귀국했던데 현재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까? 네, 박 시장의 빈소엔 친인척과 지인의 조문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문객들의 전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현재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신 씨는 어제 낮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귀국해 밤 8시 40분쯤 이곳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면제됐고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박 시장 추모와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전체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강한데 일부 지역에서 박 시장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추모 현수막이 내걸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인근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용산 당협위원회가 내건 이 현수막엔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포와 관악 일대 등에도 각 당협위원회가 비슷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송파에서도 추모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미신고 개항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해어 나온 현상입니다. 피해자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지금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냐, 당비를 이렇게 쓸 거면 물어라도 봐라, 2030 남성 지지율도 낮은데 여성표까지 잃고 싶은 거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고인을 추모하자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현수막 문구를 언급하며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통합당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박 시장에 대한 추모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52만 명이 참여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고려해 추모와 애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는 당초 박 시장 빈소 조문을 검토했지만 보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예요. 그 밖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애도도 필요하다면서도 사망 원인을 조작하거나 죽음을 미화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 말을 반박한 겁니다. 박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아직 상중에 있고 그래서 적으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과 성추문 의혹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인데 유독 정의를 강조해온 여당 소속 인사들이 성추문에 연루되는 것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 지지율은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커지는 위기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4월 기록적인 총선 압승.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여기에 부동산 악재까지 잇따라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날, 2주택자이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노영민 실장과 김현미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총선 직후 71%에 달했던 문 대통령 지지도는 두 달 새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박원순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성추문에 연루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아직도 총선 압승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지만 2주택자인 청와대 윤성원 국토교통 비서관은 오늘 강남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마저 몸소 똘똘한 한 채를 지키는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이틀째 각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도 다녀갔는데 빈소가 차려진 아산병원 장례식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청와대 인사들도 조문했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이곳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엔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많은 추모객들이 찾았습니다. 오후 4시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노 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별도로 마련된 내실에서 유가족과 1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내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빈소를 찾아 6.25 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우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 직접 조문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왔죠. 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빈소에서 마주친 노영민 실장에게 대전 안장을 항의했습니다. 제가 이 어른을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잡으신 분이고 전후 11만 명이 있는 왜 동작동에 모시지 못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밤 9시쯤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선엽 장군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리 군과 정계 인사뿐 아니라 미국 측 인사들도 고 백선엽 장군과 인연을 맺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았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유족을 만나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백 장군의 99살 생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21일 자신이 백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라고 소개한 뒤 백 장군이 떠나 상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조문 이후 백 장군이 그리울 거라고 SNS에 썼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백 장군에게 작별을 고한다며 추모했고 주한미군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백 장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은 6.25 때 복무한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이라며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미 예비역 대장도 백 장군은 한국과 미국 역사 속 거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여전합니다. 대전 현충원의 안장이 결정됐는데 미래통합당과 예비역 장성단은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에서는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6.25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 장군인데 왜 현충원 안장을 두고 시끄러운 겁니까? 네, 과거 일제 만주군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간도 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172명 이상 살해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백 장군을 2009년 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렸는데 백 장군은 생전 간도 특설대 근무 경력은 있지만 독립군과 전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무공훈장 수여자 등으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백 장군은 태극 무공훈장 등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백 장군은 대전 현충원 안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 현충원 안장이 추진됐다면서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백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장 방안이 검토됐었습니다. 그때 이미 서울 현충원의 장군 묘역이 꽉 차서 국가유공자 묘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고훈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은 만장입니다. 만장 상태고 그래서 오시면 대전 현충원 오실 수 있지 않겠나. 네, 지난 5월엔 보훈처 직원이 찾아가서 백 장군 측을 찾아가서 대전에 모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몇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장소를 옮긴 건데 서울과 대전 현충원, 이 장소가 다른 것 말고도 의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까? 지위상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징성을 놓고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1955년 국군묘지로 설립된 서울 현충원은 주로 6.25 전사자들을 안장했습니다. 10년 뒤엔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1985년 대전 현충원이 설립됐습니다.
육군협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서울현충원은 6.25 전사자를 위해 조성됐고 11만 명의 무명 용사가 묻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백 장군이 서울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도 백 장군이 서울에 묻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처 입장은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장군 묘역은 다 차 있지만 다른 묘역 여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육군협회의 입장입니다. 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군요. 사실 이 맷자리 논란은 민주당에서 친일 파묘 주장이 나오면서 한번 불거졌었는데 이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까?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파묘가 마땅한 일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이수진 의원도 이 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백 장군의 묘가 옮겨지는 겁니까? 법안 자체가 백 장군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양측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당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역풍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역사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백 장군의 마지막 길이 정쟁으로 얼룩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속 보도도 빼놓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무자격 팀닥터로 일한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를 체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안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선수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 행세를 한 안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안 씨는 그동안 연락이 끊긴 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고 의사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불했던 금액이 한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2018년쯤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일부 선수들은 안 씨가 성추행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현직 선수 27명 가운데 10여 명이 안 씨에게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동안 44명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2살배기 쌍둥이 등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주에서도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2살배기 쌍둥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확진자가 좀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섭고. 용인시는 돌봄교사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돌봄교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A씨와 밀접 접촉한 남매와 그 가족 6명 중 4명이 동시에 확진된 겁니다. 특히 남매는 무증상인 채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사 등 5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집단 감염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광주 방문 판매 모임발 확진자가 4명 추가돼 총 135명을 기록했고 전파고리도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배드민턴 클럽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자 오는 25일까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 집단 운동을 7월 25일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바닷가에서 사진 남기는 경우 많은데 항구에서 사진을 찍던 20대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해경이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조합니다. 잡으세요. 잠깐 뒤에 밀어드릴게요.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완도군의 한 항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플라스틱이라 미끄러워요. 이제 그러다가 막 거기 바다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사진 찍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오늘 새벽 부산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술 냄새 엄청나서 아마 시중에.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잠자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괜찮은데 그 합동감식을 해야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경남 의령군에서는 불이 난 뒤 무너진 기와집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겠죠. 이 계획이 국내로 몰리면서 국내 인기 호텔은 벌써 만실이라 예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떠났던 직장인 김재윤 씨. 올해는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좀 위험한 감이 있어서 올해는 따로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생긴 현상인데 실제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름 휴가를 아예 포기했고 휴가 계획을 세운 직장인도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휴가 계획이 해외 대신 대거 국내로 몰리다 보니 주요 관광지 유명 호텔들은 이미 만실입니다. 너무 유용하게도 주말 그리고 주중에도 전체 객실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7월 전부요? 네네, 7월 3월에 다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특급 호텔은 신혼여행객과 휴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8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웨이트 객실만 남아있으세요. 월요일이긴 한데 하루 120만 원이 넘는 객실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대체안으로 스테이케이션 집이나 호텔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코로나 유행 중 처음 맞는 여름. 언택트와 호캉스, 해외 차단 등의 상황이 복합되면서 새로운 휴가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마스크팩을 많이 사면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준다.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국내 업체가 실제로 중국인 유통상에게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중국에서는 국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 이러한 형태가 벌어지는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마스크팩 업체가 중국 인플루언서 왕훈과 유통상에게 보낸 홍보 전단입니다. 매달 제품 수만 개를 중국에 판매하면 수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증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아마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신다고 매출을 좀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이 회사 제품은 국내에서 3만 원 선에 판매됐는데 중국에서는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중국에서는 그 마스크팩을 8천 원에 팔거든요. 국내 소비자들한테 얻은 이익으로 중국 소비자들한테 그걸 퍼주고 있는 거니까. 지난 1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사가 주최했던 한국여행 판촉 행사도 가격차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의 중국 관광객 숙박 가격은 국내 최저가보다 더 저렴했고 다른 특급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이 조금 이런 힘든 시기에는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자국민한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역차별이 중국에서는 저가 이미지를,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외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에는 지금 40일가량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담소의 수위가 22년 전 대홍수 때보다 높을 정도로 위기라고 합니다. 이재민은 3,400만 명이 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탕물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급하면 업고 안고, 그나마 여유가 있으면 보트로 구조합니다. 고립된 주민을 구할 때도 아슬아슬 위태롭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른 집을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1536년 명나라 때 지어진 문화유적 전화이교도 순식간에 쓸려갔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근 40일간 중국 남부 지역을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가 강타했습니다.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수위는 1998년 대홍수 때보다 올라갔습니다. 당시엔 4,100명이 숨지고 2억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보다 14cm 더 높습니다. 据我们统计分析的话，近3日，鄱阳湖每日的水位涨幅，日均涨幅在 0.53米以上。 장시성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후베이, 후난 등 27개 지역에서 14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3,400만 명입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중국 수리부는 지난 4일 이후 212개 하천에서 홍수가 있었고 19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원순은 맑아서입니다. 예, 뭐 비극적인 일이지만 뭐 논란이 아주 많이 일고 있어요. 네. 누가 한 말이죠? 네, 그 고인의 빈소를 찾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신에 대한 정말 가혹한 그런 태도가 저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말을 쉽게 잊지 못할 정도로 좀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고인과 무슨 친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맑은 분, 또 이 자신에게 엄격했던 분, 뭐 이런 물론 이런 말들이 꼭 그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다만 박 시장의 공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상처를 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권에서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 이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건에도 같은 잣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 최현희 사무총장이 여기자를 이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민원연이 항의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 사진 가운데 이 당시 민원연 사무총장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와 연대를 강조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최 전 의원이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라는 글을 올린 걸 비판한 겁니다. 이 검찰 내 성추행 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선 침묵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군요. 네. 자, 근데 서 검사 지금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 온라인상에는 이 대놓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을 색출해서 무고죄로 고발하고 신상을 공개하자는 글부터 이 추행을 당했으면 그때 고소하지 왜 뜸을 들이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느냐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스럽다? 네. 예. 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글들인데 네. 예, 지켜보죠.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했던 1993년 이 서울대 조교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교수를 고소한 이른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시선 중 하나가 바로 왜 피해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이 해당 조교는 재판 도중에 나는 이제 봄이 되고 싶다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안의 반대, 친구들의 반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그럼에도 그냥 주저앉으면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거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7년간 법정 다툼 끝에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 중 한 명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박원순은 맑아서의 느낌표는 나는 이제 봄이 되고 싶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인의 비극과는 별개로 상대적인 약자였던 이 피해자의 고통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노영민의 부메랑입니다. 예.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이제 부동산 매각 문제로 곤욕을 치렀는데 네. 뭔가 뒷이야기를 취재한 거군요. 예, 그 2주택자였던 노 실장은 앞서 이 청주 아파트만 판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하겠다고 했죠. 이 노 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 부동산 매각을 권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노 실장 본인은 청주에 하나 그리고 이 반포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다주택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선 이 노 실장의 이 권고가 사실상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주원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배경엔 두 사람의 악연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57년생 동갑내기로 알고 있는데 뭐 안 좋은 인연이 과거에 있었군요. 네, 그 노 실장이 의원 시절이었던 2015년 본인의 자작 시집이었죠.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출판 기념회 때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 의혹 때문에 노 실장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당시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의 중징계를 요청했던 당무감사원 원장이 바로 김조원 수석입니다.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노 실장이 김종원 수석의 상사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좀 크게 달라진 상황인데 네. 이제 노 실장이 집을 팔라고 한 의도가 뭐든 그 논란 자체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 실장이 최근 다시 참모들에게 이 매각 권고를 하고 또 본인은 곧 무주택자가 될 상황이지만 정작 김 수석은 집을 팔지 안 팔지 안 판다면 이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 수석의 침묵에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한마디로 부글부글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비서실장 말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또 시장에는 역시 부동산 불패라는 신호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청주집 매각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노 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의 느낌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 실장의 자작 시집 이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래 딱 한 채로 하겠습니다. 예, 시집 이름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였죠? 그렇습니다. 이 하늘 아래 딱 한 채의 집도 마련하기 힘든 국민들, 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기싸움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속 사정이야 어찌 됐든 이제 본인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남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하는 거, 이건 비판받아서 마땅한 일일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북미, 유럽 등 해외 K-팝 시장에서 걸그룹 블랙핑크가 새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원 순위 기록마저 갈아치웠는데 그 인기 비결이 뭔지 이루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블랙핑크의 신곡은 신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K-팝 걸그룹 최고 기록 갱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에서도 2위, 종전에 BTS 기록을 제쳤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국내 1위, 세계의 아티스트 중 6위를 기록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그룹이 주도했던 해외 K-팝 시장에 블랙핑크가 등장한 겁니다. Phenomenon is not even a word. You have to invent a new word for this group. 멤버 4명 모두가 유명 브랜드의 모델. Like Chanel was my dream, like a fantasy, and to be a part of it, it just means a lot. And 세계적 패션 잡지 보그는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가 패션쇼 런웨이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코첼라 참여,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결과 신곡의 북남미 동영상 조회수는 전작의 2배가 됐습니다. 멤버들 대부분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 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해외 팬을 늘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뻗어나가는 블랙핑크. 세계 정상급 그룹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춤과 노래가 대중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림의 모티브가 된 건 다부동 전투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와 함께 6.25 전쟁을 패전의 위기에서 구한 3대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 사상자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종군 작가로 이 참상을 목격한 조지훈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아 공방의 포화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이 참혹했던 전쟁에서 선두에 섰던 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탱크나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럴수록 이제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후퇴를 하면은 나를 쏴라 말이지. 백 장군은 죽음보다 패전이 두렵다고 했는데 전국토의 10%만 남은 절체절명의 위기, 미군마저 후퇴하는 상황에서 백 장군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미국도 백 장군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취임식 연설 때마다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통이었고, 백 장군의 회고록 군과 나는 미군 군사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런 백 장군이 지난 10일 밤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육군장으로 치러지고 영면할 곳 역시 전우들이 묻혀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현충원이라고 합니다. 백 장군은 독립군과 교전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여권 일각에선 일본의 간도 특설대에 참여했던 행적을 거론하며 현충원 안장을 반대해왔죠. 이 민족 반역자가 초기 대한민국 국군의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민주당은 백 장군의 별세에도 별도의 애도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인권운동에 앞장선 공이 크지만 그의 비극은 성추행 고소건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으로 치러지는 장례 절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 시장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지만 누구는 공만 보고 누구는 과만 본다면 이 역시 공평한 처사는 아닐 겁니다. 그게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 장군이 대전에 잠드는 건 내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전우의 곁에 묻히지 못하는 영웅, 백선엽이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남해안 지역은 300mm 이상, 충청 이남과 동해안으로는 200mm 이상, 수도권 지역은 최고 100mm까지 오겠습니다. 이미 각종 피해가 발생한 지난번보다 더 많고 강한 비인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언제 또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과 호남,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아주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날이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3도, 강릉 21도, 대구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